캐나다는 시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43도를 넘긴 그날 몬트리올은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병원엔 환자가 넘쳐났고 할머니는 식탁 아래에 숨어 계셨어요. 그런데 같은 시간 한국 서울에서는 사람들이 야외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건 단순히 날씨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가 더위를 제어하고 있다는 뉴스에 저는 충격을 받았죠. 한국은 어떻게 폭염을 통제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저는 왜 그 답을 찾기 위해 서울로 향하게 되었을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잠깐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캐나다는 시원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겨울이 길고 여름은 짧고 선선한 곳이라는 인식은 어릴 때부터 머릿속에 각인돼 있었죠. 하지만 2024년 7월 몬트리올은 더 이상 그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기온은 섭씨 43도를 넘겼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도시는 그 순간부터 멈춰버렸습니다. 버스는 에어컨 고장으로 운행을 줄였고 병원엔 고열과 탈수 증상을 보이는 노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제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직접 마트도 가고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시기도 했죠. 하지만 그날만큼은 거실 한복판에 놓인 식탁 아래로 기어들어가 계셨습니다. 그곳이 집에서 가장 시원한 장소였거든요. 차가운 물수건 하나로 더위를 버텨보시겠다며 조용히 앉아 계시던 어머니의 등을 보는 순간 저는 기자로서가 아니라 자식으로서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누구보다 도시의 취약점을 잘 아는 직업을 가졌음에도 정작 내 가족을 지킬 힘은 없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유튜브를 켰습니다. 우연히 추천 영상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사람들이 낮 2시에 야외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다는 리포트였습니다. 처음엔 신기했지만 곧 분노에 가까운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건 정말 현실일까? 확인해보니 서울엔 정부가 운영하는 냉방 쉼터가 수천 곳 넘게 있었고 심지어 버스 정류장마다 자동 냉풍기가 설치돼 있었으며 지하철은 출입구부터 차가운 공기로 덮여 있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전체가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더위를 참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민이 여름을 견딜 수 있도록 사회가 먼저 준비를 한다는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폭염을 이겨내는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건 온도의 차이보다 태도의 차이였습니다. 화장실조차 얼음장처럼 시원했고 누구 하나 더위에 짜증을 내거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서울 시내의 무더위 쉼터엔 노인분들이 빙수를 먹으며 TV를 보고 계셨고 모든 곳이 마치 더위와 무관한 장소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계신 어르신께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전기요금 부담은 없냐고 여쭤보자 그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름이 오면 정부가 같이 싸워준다고요. 그 짧은 말이 제 마음을 때렸습니다. 우린 왜 혼자 참는 걸 당연하게 여겼을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후는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걸 어떻게 맞이할지는 그 사회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걸요. 그렇게 서울에서 보낸 일주일은 단순한 취재가 아닌 한 사람의 인식이 바뀌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여름은 저희 가족에게 두려움이 아닌 준비할 수 있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같은 질문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왜 한국만 가능한가가 아니라 왜 우린 아직 시도조차 하지 않았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날은 낯설지만 조용했습니다. 그날 기온은 섭씨 36도였고 몬트리올 같았으면 모두가 집에 틀어박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서울 사람들은 오히려 낮 시간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 역사 안으로 들어서자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시원함을 넘어서 마치 냉장고 안에 들어온 느낌이었죠. 전광판에는 폭염특보와 함께 무더위 쉼터 위치가 안내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플랫폼에는 바람이 불었고 대기 공간엔 쿨링 미스트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시스템이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처럼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익숙하게 그 공간을 지나가고 있었고 더위에 지친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한강공원 근처로 나갔습니다. 몽드리얼 같았으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시간대였는데 이곳 사람들은 야외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습니다. 한 노부부가 손을 잡고 산책을 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분수대 근처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분들께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에 바깥에 있어도 괜찮은 거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여름을 피하지 않고 맞이한다고요. 정부도 함께 준비해준다고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여러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몬트리올에서는 여름은 개인이 스스로 버텨야 하는 계절이었습니다. 에어컨은 사치품이었고 공공 냉방시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곳에선 시민이 혼자 견뎌야 했고 때로는 버티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건물마다 냉방이 철저했고 정부 차원의 냉방 지원 제도가 있었습니다. 무더위 쉼터라는 말 자체가 낯설지만 따뜻했습니다. 마치 사회 전체가 서로의 체온을 걱정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택시를 탔을 때 기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전기요금이 부담되지 않느냐고. 기사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기후는 함께 대응하는 문제라고. 그건 단지 날씨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선택이라고요.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 다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되지 못했을까? 우리는 왜 기후를 앞에 두고 늘 후퇴하고 있었을까? 한국은 폭염이라는 위기를 인프라와 정책 그리고 태도로 극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기후 문제를 기술이 아닌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가장 크게 울렸습니다. 기자는 사실을 기록하는 사람이지만 그날만큼은 감정을 먼저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서울은 단지 시원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중심에 둔 도시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날은 무더위 특보가 내려진 날이었습니다. 기온은 몬트리올과 비슷하거나 더 높았고 습도까지 높았습니다. 하지만 도시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고 사람들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가장 먼저 충격을 받은 것은 화장실이었습니다. 화장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시원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아니라 찬 기운이 퍼지는 느낌이었고 화장실조차 이렇게 시원하다는 사실에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 내려갔을 때는 더 놀랐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옆에 선풍기와 냉풍기, 안쪽에는 수분 보충 음료 자판기까지 있었습니다. 플랫폼은 붐비지 않았지만 쾌적했고 무더위를 버티는 장소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일상적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이 도시가 폭염에 둔감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건 무대응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관리에서 비롯된 평온이었습니다. 길을 따라 걷다가 한강공원까지 나갔습니다. 잔잔하게 흐르는 강가에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앉아 있었고 벤치에는 모자를 쓴 어르신 한 분이 느긋하게 앉아 계셨습니다. 낯선 외국인인 제가 다가가자 놀라실 줄 알았는데 그분은 오히려 밝게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바깥에 있어도 괜찮은 거냐고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이곳은 무더위 쉼터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고 말해주셨습니다. 주변에는 나무 그늘이 많고 냉수도 준비돼 있으며 날씨가 더 심해지면 인근 주민센터에서 냉방을 제공해준다고 하셨습니다. 전기요금이 걱정되지는 않으시냐는 질문에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름이 오면 정부가 같이 싸워준다고. 시민이 혼자 버티는 구조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묵직한 울림이 생겼습니다. 몬트리올에서는 더위란 개인의 문제였고 사회는 그 고통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참으라고만 배웠습니다.
어머니가 식탁 밑으로 기어들어가셨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왜 우린 그렇게까지 참아야 했을까? 왜 시스템이란 이름 아래 기본적인 생존조차 개인에게 맡겨졌을까? 이곳 사람들의 여름은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여름은 견디는 계절이 아니라 함께 준비하는 계절이었습니다. 그날 벤치에 앉아있던 그 어르신의 표정은 기억에 오래 남았습니다. 정말 평온했고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더위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부러운 풍경인지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단순히 냉방 정책이 아닌 사회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다르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서울은 더위 속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위를 통제하며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정이 끝나고 저는 몬트리올로 돌아왔습니다. 도착한 날은 마침 다시 폭염특보가 내려진 날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집까지 오는 길은 낯설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이 도시의 더위는 그대로였고 사람들의 표정도 그대로였습니다. 여전히 지친 얼굴이었고 여전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짐을 풀자마자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시청 홈페이지에 민원을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서울처럼 공공 냉방 쉼터를 만들어줄 수 없냐는 것이었습니다. 노인들이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 선풍기 하나라도 놓인 작은 공간이 절실하다고 적었습니다. 두 번째는 노인복지센터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버스 냉방만이라도 확충해달라고. 이동 중에도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서울에서 직접 보고 느낀 사례들을 정리해 첨부했습니다. 물론 당장은 아무 대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어머니의 집부터 바꾸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쓰시던 오래된 선풍기를 치우고 냉방 효율이 좋은 에어컨을 설치해드렸습니다. 전기요금이 걱정되어 태양광 패널 지원 프로그램도 알아보았습니다. 설치에는 시간이 걸렸지만 어머니는 그날 처음으로 에어컨 바람을 받으며 편하게 잠드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단순한 걸 이제야 했을까? 왜 그동안 이 당연한 시원함조차 사치라고 여겨야 했을까? 그날 이후 저는 작은 캠코더를 들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냉방 시스템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거창한 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버스 냉방 수준, 지하철의 냉방 전력, 무더위 쉼터 내부 구조와 운영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표정까지 담았습니다. 그 영상은 몇몇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퍼졌고 뜻밖에도 반응이 있었습니다. 나도 우리 부모님을 위해 이런 제도를 원한다는 댓글, 왜 몬트리올은 아직 이런 준비를 못했냐는 물음, 그리고 한국이 부럽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기자로서 취재는 끝났지만 시민으로서의 행동은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거창한 정책을 바꾸진 못했지만 적어도 어머니가 다시는 식탁 아래로 피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제겐 충분한 변화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변화는 제도에서 시작될 수도 있지만 진심은 사람 사이에서 먼저 번져나간다는 걸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일. 그건 기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더 이상 저는 기후 앞에서 무력한 사람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그 시스템은 기술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선택을 제 삶에서 시작하기로 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변화를 위한 작은 발걸음들이 벽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에서 받은 답변은 정중했지만 사실상 거절에 가까웠습니다. 냉방 쉼터를 운영하기엔 예산이 부족하고 공간도 마땅치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계획에선 폭염보다는 산불이나 홍수가 우선이라며 더위는 상대적으로 덜 위협적인 재난으로 분류된다고 했습니다.
복지센터에선 이해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센터 하나 운영하기도 빠듯한데 전용 냉방시설을 새로 만들기에는 재정 여력이 없다는 답이었습니다. 지역단체와 협업하자는 제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미 많은 시민이 전기요금 상승에 민감하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기후 전문가로 일하는 지인에게 제안을 이야기했을 때는 더 직접적인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한국은 에너지 정책도 다르고 시민 의식 수준도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건 한국이니까 가능한 일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마치 제가 본 것과 느낀 것들이 특별한 나라의 예외적 사례일 뿐이라는 듯 한국의 사례를 소개하는 것 자체가 이상적으로만 여겨지는 현실이 씁쓸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에어컨은 돈 많은 사람들이나 쓰는 것이라는 생각. 여름은 그냥 참는 계절이라는 인식. 전기요금 고지서만 봐도 마음이 무거워진다는 말들. 제가 만들었던 서울 냉방 시스템 영상에 달린 몇몇 댓글들은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좋은 시스템인 건 알겠지만 우리 도시는 그렇게 못한다는 단정적인 말. 기후는 그냥 체념해야 하는 거라는 반응. 그런 댓글을 보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포기하고 있을까? 지금 이 더위가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는 예측이 나올 때마다 왜 우리는 그저 불평하고 말 것인가? 어쩌면 시스템이 문제라기보다 그 시스템을 믿지 않는 마음이 더 큰 벽이 아닐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변화를 이야기할 때마다 돌아오는 반응은 항상 너무 비싸다, 너무 복잡하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본 것들이 단순히 기술의 결과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사람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시민 한 명이 건강하게 여름을 넘길 수 있도록 공공의 자원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 전체의 합의였습니다. 우리는 그걸 너무 쉽게 포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 태도. 그게 제가 가장 아프게 느꼈던 부분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보았던 어르신의 평온한 미소. 에어컨 바람 아래에서 삼계탕을 드시던 모습. 무더위 쉼터 안에 담요 하나까지도 준비된 손길. 그 모든 기억들이 지금의 우리 도시 현실과 너무도 달랐습니다. 더운 여름날, 식탁 아래로 들어가 계신 어머니를 떠올리며 그 풍경이 몬트리올에도 언젠가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게 됐습니다. 변화는 아직 멀리 있었지만 그 바람조차 포기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아무 반응도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그 영상은 업로드 후 3일 만에 조회수 12만 회를 넘겼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나라의 낯선 정책을 보여주는 영상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안에서 많은 분들이 자신들의 여름을 떠올리고 계셨던 겁니다. 댓글에는 이런 말들이 달렸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저런 쉼터가 필요하다. 왜 몬트리올엔 저런 시스템이 아직 없을까? 한국은 참 부럽다. 그리고 가장 많이 본 말은 한국처럼 바뀌면 우리도 살 수 있어요. 그 말이 계속 가슴에 남았습니다. 단순한 제안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을 흔들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며칠 뒤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의 냉방 정책에 대해 직접 들려달라는 요청이었고 저는 짧은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터뷰는 지역 신문에도 실리게 됐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예상보다 컸고 결국 몬트리올 시의회는 처음으로 공공 냉방 정책 검토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처음부터 대단한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소규모 커뮤니티 센터 몇 곳이 무더위 쉼터로 지정됐고 운영 시간 동안 냉방기기를 가동하고 간단한 물과 휴식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제한적이고 시험적인 단계였지만 그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역 뉴스에서는 시민들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더위에 약한 아이나 노인을 둔 가족들이 쉼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안도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지인들로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비웃듯 들었던 한국 이야기를 이제는 진지하게 다시 묻고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편안하게 여름을 보내고 계셨고, 이웃들도 저희 집을 찾아와 한국처럼 바꾼 냉방 구조를 함께 살펴보고 자신들의 공간도 바꿔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10명의 관심으로, 그 10명의 관심이 100명의 공감으로, 그리고 그 공감이 이제는 작지만 실제적인 제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기자는 변화를 취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변화를 시작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서울이 제게 보여준 건 기술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기후는 피할 수 없지만 그 앞에서 어떻게 함께 설 것인지는 사회가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곳에서 배웠습니다. 몬트리올의 여름은 여전히 덥지만 더 이상 모두가 참아야만 하는 계절은 아닙니다. 쉼터가 생겼고 무언가 시작됐다는 믿음이 사람들 사이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작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저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한국은 제게 단순한 기술이나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람을 지키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더위를 참으라는 게 아니라 함께 견디자고 손을 내미는 도시였죠. 이제 여름은 저희 가족에게 더 이상 공포가 아닙니다. 서울이 제게 가르쳐준 건 기후도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